네, 무형유산 뉴스 브리핑을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형유산의 명칭 변경을 이제 문화재 의원하고 전문위원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다수의 의견이었던 것대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바꿀 것 같다, 이렇게 바뀌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었는데 이렇게 된 것 같다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던 것은 문화유산은 무형유산하고 유형유산을 다 포섭한 용어이기 때문에 유형에다가 문화유산으로 해버리면은 그거는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때문에 혼동된다라고 했는데 이해는 가요. 왜냐면 무형유산에 유형 맞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민속문화재까지 포섭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합쳐다 보니까 좀 다른 용어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유산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불만이에요. 이거는 그냥 유형유산이라고 하는 게 학문적인 정합성에 의해서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문화재라는 말 대신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말을 총칭으로 쓰시고, 그 밑에 문화유산, 그다음에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이 한 세네 가지였는데 제가 원하는 안은 안 나와서 그냥 기타 의견에 문화유산은 유형유산으로 가야 된다, 민속문화재는 떼어내야 된다라고 했지만 다수가 이렇게 갔나 봅니다. 하만희 선생님, 혹시 하만희 선생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음소거를 풀어주시죠, 선생님? 저도 문화유산과 이렇게 문화유산 붙여놓은 거가 좀 어색하죠. 무형유산이 있고 문화유산이 있으면 그럼 무형유산은 문화유산이 아니라는 얘긴데. 그래서 좀 하여튼 이번 무형유산이라고 한 거는 좋지만 문화유산을 그냥 가져간 거는 이게 너무 유네스코의 그 세계유산을 음. 사실은 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이렇게 해놓은 거 그 틀을 그냥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라 그러죠? 사대적일까? 유네스코 사대적이라고 얘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책과 한국의 국가무형유산이 상이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행정적인 처리 내지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혼란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작업이긴 한데 이제 맞춰야 될 게 있고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일률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대주의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교 전국 사찰에 최근에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된 것 중에서는 이제 사찰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많은 게 의례 중심이죠. 그래서 영산재를 포함해서 생전예수재, 뭐 수륙재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불교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해보자. 그런 다음에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려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착수하는 것을 이제 무형유산원에서 위탁 사업처럼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내려서 5년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사찰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사찰 단위에서 무슨 무형유산이 있는지 이것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계종 자체는 학술연구조사 역량이 없으니까 그 단체로 동국대 산업협력단의 불교무형문화연구소에게 이 사업을 줬지만 이 불교무형문화연구소 내에 불교 무형문화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불교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이신 분은 한두 명밖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유형, 불상, 불화 이쪽 중심이라서 실제 이쪽 그를 전공하신 분들은 한 사람 있을까, 두 사람 있을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산원 쪽에서도 주긴 줬는데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제 조계종에다 주다 보니까 조계종 아닌 종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려줄 때, 사업을 내려줄 때 조계종 외에 모든 종단을 다 포섭해서 다 총체적인 조사가 되도록 요구는 했다고 하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불교문화유산을 이렇게 올해부터 해서 4년간, 그다음에 마지막 5년 차는 빠진 것들을 보충조사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형유산 관련 특허. 이제 특허가 공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무형유산 정보연구소, 그 무형문화연구원에서 요번에 특허, 무형유산과 관련한 특허를 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허의 제목은 자연어 처리를 통한 무형문화 자료의 내용연들을 추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이 특허를 주도하신 분이 이제 박순철 우리 공동 대표님이신데, 박순철 선생님, 이 특허가 좀 우리가 이 제목만으로는 좀 어려운데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저 박순철입니다. 이 사실 이 특허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거는 김영근 박사가 소문을 내가지고 저 11개 신문사에서 지금 나가지고 그 지방에만 난 게 아니고 지금 뭐 그 중앙에서도 났다 그러더라고요. 뭐 중앙 그 방송에서도 나왔다는 누가 또 오늘 얘기를 했는데 제 혼자인 게 아니고 하만희 교수님, 윤동환 박사, 오세미나 선생, 정성미 선생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우리가 모아놓은 그 자료들을 그 저 자연어 처리해서 시대별로 분류를 해서 그 목적은 그 시대별로 분류된 것을 또다시 분류를 해서 타픽 트래킹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놀이문화가 뭐 조선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걸 지금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알고 싶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는데 저 제대로 그냥 아이디어가 좋았고 실제로 했지만 그 저 샘플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지금 그러한 그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로는 그 아까 그 저기 김형근 박사 얘기했듯이 그 인문대 쪽에 나온 논문은 그렇게 많이 이게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인문대 쪽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떠한 그 학문이 학술대 학문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아무튼 딥러닝,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AI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초 작업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 하지만 메타버스는 사실은 그냥 옛날에 싸이월드 아바타 놀이 정도이지 사실 진짜는 AI거든요. 그래서 A까지 가는데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몇 차례 버전업이 있었어요. 그 첫 사업이 2014년 진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진주, 당진, 남원, 전주, 강릉, 뭐 저도 여기에 참여했었고 우리 하만이 우리 팀도 윤동환 선생님도 다 진주 때부터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이때 첫 사업의 컨셉은 뭐냐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 말고 비지정된 지역의 문화유산이 무엇이 있는지 발굴해달라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무형유산을 잘 아는 사람을 유산원에서 이렇게 픽업을 해서 그 사람들을 팀 단위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릉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산원에서 핸들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들어가서 성과들이 잘 나왔는데 2019 통영부터는 이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역량들이 또는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되게 수동적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역량권 너희들이 한번 펼쳐봐서 너희들의 역량을 키워봐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통영부터는 그냥 보조사업으로 돈 내려주면 통영에서 알아서 필진 구성화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영에 딱 내려주는데 이 통영에서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이제 사업들을 문화원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원 인물들이 이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시지 그런 거 이제 했던 발간물들을 베껴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안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통영 때 아주 죽었어요. 근데 계속 간 거죠. 2020년도부터 달라진 거는 이제 한 도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로 펼쳐서 같이 하겠다. 그러나 이제
계속 이제 시도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도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19, 20, 21년도의 결과물들 보면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암울할 정도의 결과들이. 그래서 요 5건 진주부터 강릉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유산원에 원문 그대로 떠 있으니까 보셔서 책 안 사더라도 원문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 내려주니까 퀄리티가 안 나오다 보니까 2022년에는 아예 바꿨습니다. 너희들이 행정 역량, 지자체 행정 역량을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이 계획서부터 써라 라고 해서 올해 다시 했던 도시들도 이제 된다라고 해서 전주시, 뭐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주시인데, 전주시가 이제 사업을 따와서 이제 위탁 사업을 돌렸습니다. 위탁 사업은 2가지인데요. 조직 진단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 사업이 첫 번째고, 이거는 이제 우리 무형문화연구원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PM을 맡아서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할 거고, 2번째가 이제 공연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연 사업은 우리 프로미어, 다음 달에 이제 프로미어 대표인 설지 대표가 발표를 할 텐데, 그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 조직 진단 역량 강화는 지금 이제 지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문화재 정책과 관련해서 좀 체계성 있고 또 미래에 지속 가능한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정책 제안들, 또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직 진단 이런 것들이고요. 모니터링은 전주시 내에 관리되어지는 무형문화재가 현재 전승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향후에 2025년도에 유산원 옆에 공터에 이제 예술마을이 조성이 돼요. 그러면 행복주택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전체가 다 함께하는 뭐 전수 공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우리가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공연 사업.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다 개별 사업이었는데 올해 이제 전주시에 보관은, 전주시의 가장 대표적인 무형유산 이벤트가 뭐냐면 전주 세계 무형유산 시상식이에요. 대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 세계 무형유산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시상하는 아주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시상식인데, 그걸 중심에 놓고 그것에 공연을 붙이고 이런 것들의 부대적인 전시도 붙이고 하면서 올해는 좀 작게 이걸 다 묶어서 나름대로 전주 무형유산 페스티벌처럼 해보고, 이게 좀 더 커질 수 있으면 좀 더 커 나가자, 이런 보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것들을 다 묶어서 공연까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팀 설지 대표 있는데 스포 조금만 해줄까요? 어떤 공연 컨셉? 많이 말하시면 안 되고 살짝 이런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더라.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어의 설지희라고 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 공연 컨셉은 이 유무형 얘 기능이 이제 좀 콜라보고, 특히 이제 이 전통 기술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좀 무대에서 올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첫 번째가 있고요. 2번째로는 이 소리를 만드는 사람과 그 소리로 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연출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작년인가 유산원에서 이제 시도했던 생각하는 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장인하고 콜라보로 해서 공연을 붙인 그 사업이 있고, 소리 나는 부분 아마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왔던 임선빈 그 장인 그쪽하고 해서 이렇게 모티프를 따온 것 같아요. 예, 기대되고, 요 페스티벌 때 우리 연구원에서도 전시하고 시상식에도 멋지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설재 대표 프로미어에서 준비한 공연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원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VIP 따끈따끈한 자리들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가을에 11월 둘째 주 주말로 생각하고 있어요. 학청은 아니고. 그때 가을 여행 전주로 한번 오시면 우리 좋은 공연도 보시고 좋은 시간들 될 거니까 11월 둘째 주 주말쯤 생각해서 확정되는 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DA 사업이 있습니다. ODA 사업은 이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해서 공적 개발 원조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제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어감이 이상하니까 그냥 국제협력으로 요즘은 원조 대신 국제협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ODA가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공적 원조를 받는 나라여서 이제는 좀 살다 보니까 원조를 하는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공적 원조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물 파주고 이런 경제 원조를 했다고 한다면 요즘 이제 문화 원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주에 있는 문화의 전당에서 또 그전에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벽화 3D 스캐닝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사업처럼 이런 문화 ODA를 하는데, 이번에 강주 문화의 전당에서는 두 군데 ODA 사업을 지원합니다. 키르기즈 공화국과 라오스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키르기즈 공화국을 우리가 또 맡아서 하게 됩니다. 최다윤 연구원님 마이크. 최다윤, 다른 일 하시나요? 네, 네, 네. 네. 우리 키르기즈 공화국 ODA 뭐 하는 사업인가요? 짧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4년간 이제 키르기즈 공화국의 문화정보체육 청년정책부라는 이제 정부 부처와 이제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이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이제 디지털 문화자원 관리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주고, 이제 기존에 그냥 문서화되어 있고 그냥 종이로만 되어 있는 그런 문화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또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주면서 역량 강화를 해주는 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핵심은 이제 그 박물관, 미술관들의 소장 자료들을 디지털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해 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IT 기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전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량 강에서 교육을 하고 실제 우리 이걸 구축하는 과정도 그들과 함께 협업으로 할 예정이고, 그거 외에 이제 문화 콘텐츠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키르기스의 무형문화 유산들이 많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나스라고 하는 오랄 포에트리, 구비서사시라고 표현하는데 구비 신화죠.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또 이런 류의 무형유산을 같이 조사하고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들을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화 ODA 시장이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이제 우물 파주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뭐 이런 문화 쪽으로도 ODA 있어서 하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ODA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아이템들을 잘 개발하시면 어플라이 할 만한 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월에는 제가 이제 국내에 대해서 무형문화유산 최신 트렌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앱스트랙트를 했고요. 2월 달에는 이제 하만희 원장님께서 해외의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에는 박순철 선생님께서 무형유산 아카이브즈의 필요성,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많이 강조했던 게 빅데이터를 쌓아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AI 기술이니 딥러닝, 마이닝 기술이니 이것이 활용이 되면 무궁무진한 연구에 있어서도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무궁무진한 방향이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결국은 빅데이터, 자료를 모으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자료를 지금이라도 열심히 모으는 집단지성의 힘을 위해서 자료를 모으는 작업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된다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 달에 무형유산의 산업화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스타트업 주렁주렁 제목이 회사 이름이 참 정겹고 좋죠. 주렁주렁 스튜디오의 사례로 주렁주렁 스튜디오의 대표이신 주수연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연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주렁주렁 스튜디오의 대표 주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뭔가 거창하게 발표할 게 있을지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오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 팀장님이신 네, 황성원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퇴근 안 하고 옆에 남아주셨어요. 유일하게. 네, 그러면은 화면 공유 시작할게요. 여기 지금 공유가 되나? 아니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주렁주렁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지역에 사라져가는 구전 설화와 지명 설화를 수집을 해서 AR과 VR 컨텐츠 그리고 메타버스 이렇게 증강현실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브랜드명이 설화탐정이에요. 2020년도에 이제 2년이 조금 넘은 회사고요. 이제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하고 네, 괜찮을까요? 네. 홍익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하고 원래는 애니메이션 이야기 만드는 걸 워낙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감독이 너무 되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에 가서도 그 길을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한예종에서 AR과 VR 관련해서 수업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든 게 이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증강현실로 복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에 팔리게 되면서 돈을 받고 싶으면 사업자를 만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를 만든 게 지금 이렇게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2년을 하다가 이제 거의 굶고 지내다가 이제 20년도에 법인 사업자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차례차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설화탐정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지금 직원 8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1명씩, 2명씩, 3명씩 이렇게 차곡차곡 커져가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설화탐정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설화탐정은 지역에 사라져가는 지명설화와 고전설화 그리고 역사설화를 수집을 해서요. 이거를 가지고 AR 동화책을 만들기도 하고 AR 관광로드 그리고 메타버스 VR 이런 증강현실 콘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만들게 되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지금 시그니처 제품이 설화탐정 AR 도서입니다. 이렇게 책이랑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책 위에 카메라를 비추면은 이제 책 위로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막 들려줍니다. 자기 지역의 설화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그 지역에 직접 방문을 하면은 책 속에 있던 설화 캐릭터를 실제로 또 증강현실로 만날 수 있습니다. 포켓몬고 같은 그런 컨텐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이번 연도에 만들고 있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이제는 아예 핸드폰으로 그 지역을 방문을 해서 내가 영월의 장릉에 가서 티켓 하나를 삽니다. 메타버스 속에서. 그럼 실제 그 영월의 장릉에 티켓 하나가 진짜 팔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메타버스 속에서 그 지역의 구멍가게에 가서 과자 하나를 사면 실제로 정말 그 구멍가게는 과자 하나를 판 거고 그 과자를 배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이 설화탐정이 사실은 지금 충주, 제주, 단양, 영월 총 4가지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 이 시리즈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설화탐정의 고유 시그니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이름을 훔치는 도둑이 이름 도둑이고요. 이 친구가 설화탐정이라는 소년인데 이 도둑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뭐 구전설화, 지명설화 그리고 진기한 물건들을 막 훔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 설화탐정이 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쫓고 쫓기는 설화 쟁탈전을 벌이는 내용이죠. 그래서 매 지역이 끝날 때마다 이 도둑이 너무 재빠르게 빨리 도망을 가는 바람에 또 다른 지역을 저희가 책을 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화탐정 도서와 앱이 제 시그니처 상품인데 영월이 모험의 시작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제주는 설문대 할망과 벌어지는 아주 파도 대처, 그리고 충주는 남한강 재즈와 콜라보를 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설화를 소재로 한 재즈 음악 하시는 분들과 콜라보를 해서 책에 악보도 실어서 음악이랑 같이 설화를 즐길 수 있게. 그리고 단양은 세안서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헌책방이 있는데 그 책방과 콜라보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안동 세계유산 축전이라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 대축제인데 이게 9월에 열리죠? 네, 9월에 열리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이제 AR 사업을 맡게 돼서 이제 안동에 축제 가시면은 이 설화 탐정과 함께 그 지역을 곳곳에 방문을 하면서 AR 게임을 하면서 네, 즐길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있고 설화 탐정 진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화 탐정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설화를 해야겠다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영월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안에 한자밖에 없고 글 너무 많고 다 흑백 사진이고 아, 이걸 누가 읽어 하면서 읽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안에 영어를 정말, 영어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잘 몰랐고. 근데 영어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무려 20년 전에 절판이 됐고 출판사도 사라졌고 작가도 뭐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뭔가 사업 아이템을 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 작가님을 막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보면은 마기할미 공깃돌이라는 실제 지명 이름이 마기할미 공깃돌이고, 그리고 행인들한테 서운한 모랭이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용이 물장구를 쳐서 매일 아침 안개를 만드는 용어터, 그런 지역도 있고 너무 재밌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님을 막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작가를 찾으려면 꽤 유명할 것 같으니까 군청에다 전화를 해봐야지 해서 영월군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월군에서 영월 땅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 저자 엄응영 선생님을 혹시 아시나요? 이걸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문화원에 전화를 해보래요. 그래서 문화원에 전화를 해서 혹시 영월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을 내신 엄응영 선생님을 아세요? 하니까 문화원에서 엄청 웃으면서 일단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면서 갔는데 그 작가님이 지금 영월문화원 원장님이 되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초짜 사업쟁이가 첫 사업 시작이 군을 끼고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장님도 20년 전에 절판된 자기 책을 가지고 AR 도서를 만들고 싶다고 하니까 흔쾌히 저작권이며 뭐 모든 걸 저희한테 다 편리하게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돈까지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MOU라는 것도 찍어보고 엄청 막 있을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년 전에 절판됐던 이 항토 사료집은 AR 도서가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책을 보면요, 굉장히 두껍고 딱 봐도 재미없게 생겼는데 뜯어보면 재밌거든요. 그 안에 1000가지가 넘는 지명 설화들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너네 여기서 뭘 선별했고 왜 78가지를 어떻게 선별했어? 근데 제가 딱 제 포인트를 둔 거는 아이들이 읽어도 후세에 또 재출판이 돼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영월만의 지역적 특색을 잘 가진 설화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영월 그 골짜기의 사투리가 영월에는 모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영월만의 뭐 풍습이나 기후, 방언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설화가 우선순위였고, 또 하나가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으로 많이 말살됐잖아요. 우리 한글 고유의 지명이 이제 한자어로 바뀌게 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고유로 남아있는 순우리말 지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지명들에 담긴 설화들,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집어서 이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우리가 읽어야 돼요. 제가 읽어야 되니까 재밌어야겠죠. 그래서 무조건 결국에는 재밌는 설화들로 많이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들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갈강아지는
호랑이의 아기 호랑이를 옛날 사람들은 개갈강아지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화재바오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너무 더러워서 자기 주변에 나무만 자르면 온 산을 다 불질렀대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어두미골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는 항상 어둠이 이렇게 막 깔려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뭔가 이걸 선글라스를 끼면 재밌겠다 해서 그런 항상 어두운 동네를 좀 더 재밌게 표현을 했고, 설구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저희 책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돌산으로 웅크리고 있다가 눈이 내리면은 얘가 탁탁 털면서 거북이가 돼요. 얘는 겨울에만 눈이 묻은 거북이처럼 보인다고 해서 설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구례골 같은 경우에는 구례 같은 경우에는 신만이들이 산에서 호랑이를 존칭해서, 그러니까 존중해서 부를 때 구례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어길 수 없으니까 호랑이에 대적을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더 존중을 해서 그 화를 피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달떼기 같은 경우에는 달이 산의 순 우리말이래요. 그리고 떼기는 밭의 순 우리말. 그러니까 달떼기는 결국 산밭.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었고요.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으니까 책 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책 안에 캐릭터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 전해지는 말 부분에는 원장님이 원래 쓰셨던 글이에요. 그 짧은 글, 그거를 좀 이렇게 교정 결도 안 돼 있고 많이 투박한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넣고 그 위에는 나를 소개하자면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설화 캐릭터가 직접 내 자신을 소개하는 동화 형식으로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읽기가 쉽죠. 그리고 서운모랭이라는 지명인데 이걸 어떻게 넣었냐면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어원을 다 쪼갰어요. 왜냐하면 이 어원의 뜻을 기원을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운은 서운한, 모랭이는 골짜기의 영월 사투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원을 다 쪼개서 각 페이지마다 이 설화의 이름의 기원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78가지의 귀여운 캐릭터들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괴똥굴인데 검정색 고양이를 이쪽 굴에다가 집어넣으면 반대편으로는 흰 고양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딱 글을 들었을 때 떠올려지는 이미지들을 차용을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AR 도서니까 그냥 책을 출판하는 거 외에 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책 속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캐릭터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들을 움직이고 코딩을 해서 책 위로 튀어나오게 합니다. 카메라를 비추면은 캐릭터들이 책 위로 튀어나와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총 78개의 캐릭터가 코딩이 돼서 차곡차곡 어플리케이션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요 책과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설화탐정은 책과 어플리케이션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첫 펀딩을 하고 첫 세상에 내보였을 때 정말 그야말로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안녕, 나는 여우고개란다. 나는 천바우라고 해. 안녕하게. 이것은 옛날부터 물이 귀한 난 돈이 좋아. 내 몸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옛날 돈 엽전이 숨겨져 있어. 어플을 써서 보면 저렇게 3D로 보인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그냥 책을 펼쳐놓고 카메라만 비추면 돼요. 카메라만 비추면은 캐릭터들이 책 위를 살아 움직이면서 자기가 뭐 나는 뭐 물이 없어서 이렇게 됐네 뭐네 하면서 막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고 이제 엽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손 안에 움직이는 AR 엽서 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글을 써서 엽서를 주면은 카메라를 비추면 이 엽서 안에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제 얘는 어둠이 꼴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화탐정이 펀딩을 이렇게 했고, 영월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 설화 AR 도서다 보니까 되게 많이 관심을 받았고 리뷰도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설화탐정을 가지고 이제 한예종에서 소태강 갤러리에서 XR 전시까지 한번 해봤고, 그리고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이거를 초등학교에 배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영월교육청과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 책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배부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 책을 다 보여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돌릴 때 갔었는데 너무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아이들이 책을 보고 막 캐릭터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는데 딱 보더니 여기 우리 집 뒤편인데 우리 집 뒤에 용이 살았어요? 이러고 여기 우리 할머니 집인데 여기 왜 여기 뭐 호랑이지 뭐지? 막 이러면서 자기 동네와 자기가 살던 곳을 한 번 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큰 거 필요 없다. 아이들한테 내가 바로 사는 옆 골목,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이런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확신과 함께 바로 다음 시리즈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까지 만들게 되고, 책 만들고 나서 영월 문화원이랑은 지금 설화탐정 가지고 또 웹툰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책을 만들고 나서 영월군에 나와라 뚝딱 영월 보따리라는 수업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어르신들이 자기 설화 동화책을 만드는 수업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런 작은 책이 이렇게 하나 둘씩 파장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감사했고, 제가 직접 거기 가서 이제 어르신들이랑 같이 책을 만드는 수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설화탐정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되고, 이제 요거를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표 출원부터 시작해서 메인 캐릭터, 뭐 스토리텔링 특허 이런 것까지 다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네, 그 설화탐정이 그러면은 하나의 서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캐릭터들이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캐릭터의 자기 인트로덕션, 자기소개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설화탐정 책인데, 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 도둑과 탐정의 이야기고, 여기 안에는 이 도둑이 훔친 캐릭터들, 그리고 이제 이 끝에는 도둑을 잡아서 설화 캐릭터들 다시 살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여미죠. 그리고 또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이 도둑이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화탐정 제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만드는 거다 보니까 되게 더 잘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영월에서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제가 답사를 다 못 갔어요. 영월은 가다가 없어진 것도 너무 많고, 제가 진짜 이상한 곳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전문 기획단과 그리고 뭐 촬영팀 이렇게 좀 크게 꾸려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 동안 되게 다양한 학교의 교수님들이랑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설화탐정을 주제로. 제가 직접 다 연락을 드려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니까 우리 같이 이거를 기획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연락을 드려서, 이제 각 개의 교수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정말 열심히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설화들을 셀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50개의 설화를 선정을 하였고요.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주 설화를 이렇게 저는 책상에서만 하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다니고 인터뷰를 하고 부딪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설화를 다 추리고 지도에 이렇게 다 표시를 하고 전부 다
안 나오는 것이 훨씬 많아요. 안 나오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주변을 어떻게든 찝어가지고 네이버 지도에 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답사 가기 전에 총 7일간 답사 동안 첫째 날은 어디 가고 동선 루트를 다 짜는 거죠. 그리고 주제는 설문대 할망과 관련돼 있는 이런 설화들을 셀렉을 하고 설문대 할망과 이 이야기를 아카이빙을 다 하는 거죠. 아카이빙을 하고 자료 조사를 먼저 다 한 다음에 하나하나 다 가보는 거죠. 자, 여기도 뭐 설문대 할망이 육지에다 다리를 놓다 만 곳 직접 다 가봐서 여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설문대 할망이 빨래를 하다가 떨어뜨린 족두리석도 실제로 찾는다고 이 돌멩이가 진짜 그 설화 족두리석인지 몰랐거든요.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놓고 1시간을 주변에 뱅뱅 돌았는데 이게 족두리석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도 적힌 글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설문대 할망의 솥발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삼방산은 워낙 유명하니까 되게 설화 중에서 굉장히 제주도는 유명하니까 유명한 관광지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다니면서 했고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이 방선문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진짜 가보니까 너무 영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가면서 답사를 다 마쳤고 이 답사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책에 담겨야 되니까 저 많은 자료들은 이렇게 동화책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고 이 글은 작가님이 먼저 글을 쓰고 그리고 교정 교열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교정 교열을 하고 그리고 캐릭터도 디자인을 이 글에 맞게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50개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름 도둑이 제주 뒷문으로 잠입을 해서 제주 설화를 훔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소라 고동도 실제로 있대요. 백록담에 말하는 소라 고동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되게 유명한 뭐 그슨새 도깨비 그러면서 설화탐정과 이름 도둑이 만나게 되는 50명의 제주의 신과 설화 속 캐릭터들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면은 캐릭터들이 튀어나와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 제주도 편 같은 경우에는 설문대 할망과의 스토리로 굉장히 많이 풀었고요. 설문대 할망이 굉장히 거신이고 제주를 빚어 만든 신이니까 이 큰 신이 조그마한 도둑 하나를 못 막아서 도둑이 제주 뒷문으로 들어가서 제주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360 VR이랑도 연계를 해서 앱 안에서 실제 설화 장소를 VR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협력을 하게 되면서 신구대학교 VR 게임 콘텐츠 학과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컨텐츠가 커져가면서 조금 더 기술 협력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산학 협력단과 같이 협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대식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설화탐정이 이런 거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행사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영월에서는 이제 윗단에는 동화를 리라이팅한 걸 넣고 밑에는 원문을 넣어 놓으셨는데 네. 제주 거는 그렇지 않고 리라이팅한 것만 실어놨네요. 네, 이제 원문을 실을 수 있는 게 사실 원본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아쉬웠어요. 이제 영월 같은 경우에는 동화를 읽다가 밑에 보면 원장님 글이 묵직하게 탁 잡아주거든요. 아, 이게 진짜 있는 곳이구나. 근데 제주도는 좀 가벼운 게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약간 아쉽기도 했습니다.
설화 조사를 지금 다녀보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설화는 지명설화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명설화는 전체적으로 서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짤막짤막해요. 그래서 한 세 줄, 네 줄이 고작이죠. 근데 설문대화만 같은 경우는 신하다 보니까 되게 서사성 있는 길이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어서 아까처럼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2단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설문대화만은 그러기에는 조금 이렇게 스케일이 좀 커서 아마 쭉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설문달망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거를 그냥 도감 안에 하나 넣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각 지역의 캐릭터 하나는 메인 캐릭터로 등장하게 하자 해서 설문달망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주편 같은 경우에는 재즈와 콜라보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설화를 소재로 재즈를 만드는 기업이 있었어요. 살로메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기업이 우리도 설화를 가지고 재즈를 만든다. 우리와 주렁주렁과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했더니 제가 생각을 문득 해보니까 우리 책에 악보를 싣고 그 악보를 카메라로 비치면 캐릭터들이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설화 악보집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설화탐정 충주편입니다. 이제 수안보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왕의 온천 충주 수안보에 또 도둑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도둑이 충주에는 남한강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남한강 주변으로 설화가 굉장히 많이 물길 설화가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도둑이 설화를 훔치는 게 아니라 아예 물을 도둑질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신라시대에 유명했던 명장 우룩 영감도 다 납치를 해버리고 이 충주의 설화를 물과 함께 다 봉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안보도 물이 뚝 끊겨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룩 영감이랑 가야금 가락 공격을 하고 재즈와 명조 단조 막 이렇게 하면서 음악으로 막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재즈 가족단과 같이 협단을 해가지고 이 설화를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좌충우돌 모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함께 38가지의 남한강 속 충주 설화 캐릭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악보 위에 이렇게 캐릭터를 비추면은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쉴 곳을 찾아 여기까지 왔네. 작은 천막 하나 그곳이 이렇게 앱을 키면 쉴 곳을 찾아 당신이 연주를 시작하면 하늘을 날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낙담한 네, 이렇게 다양한 장르 재즈의 노래로 이제 이 친구들이 각자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LP까지 같이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책이랑 LP를 같이 살 수 있고 만약에 LP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LP판 말고 축음기가 없는 사람은
그냥 LP를 카메라로 비추면은 LP 위에서 캐릭터들이 알아서 연주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AR이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설화탐정 충주편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장식을 해서 판매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발대식을 개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단양이죠. 단양이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따끈따끈합니다. 아주 이제 딱 막 나온 책이에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양의 명품 인문학 명품 관광지죠. 세안서점이랑 콜라보를 하게 되었어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양군이 아예 선구매를 해서 책을 다 싹 사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 놓고 열심히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안서점 대표님과 얘기를 해서, 여기가 이제 세안서점 어르신이거든요. 이제 여기 대표님과 얘기를 해서 세안서점을 배경으로 이제 책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세안서점에 직접 가면은 AR 체험까지 하고 싶다 해서 여태 엄청 오랫동안 소통 끝에 이제 이 미로 같은 책방을 소재로 설화탐정 단양편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묘한 비밀을 간직한 단양의 세안서점에 도착한 이름도둑이죠. 미로처럼 얽힌 낡은 책방 속에서 단양의 타임머신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단양의 설화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달산성을 지은 온달과 이제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김홍도도 만나고, 그리고 수양계와 이웃들 신석기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 신석기 시대까지 가서 원시인들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과 그 AR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아직 배송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독자들은 한 분도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이달 30일 날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던 이유가 메타버스까지 저희가 연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그냥 메타버스가 아니라요, 교육기관을 타겟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때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재택수업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했는데,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설화 수학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메타버스 속에서 설화 여행지를 가서 출석 체크도 하고 미션도 수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의 설화 장소들을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안서점이 만남의 광장이고, 세안서점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달산성도 갈 수 있고 사이남도 갈 수 있고 되게 여러 설화 장소를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내년 2월에 정식 런칭이 되고, 지금 거의 기획이 완료가 돼서 실개발 착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타버스 상에서 헌책을 구매를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헌책을 뭔가 이렇게 세안서점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사람들이 헌책을 구매를 하면은 세안서점에서 헌책을 배송을 해주고, 새 책도 팔아요. 새 책도 팔고. 그래서 커머스까지 연동하는 그런 사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중기부에서 지역가치 창업가로 선정이 돼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악과 또 콜라보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남산국악단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국악 소리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연길이 막히게 되면서 우리 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홍보 팜플렛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팜플렛 위에서 공연을 하는 걸 어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을 비추면은 이 캐릭터들이 판소리 한 판을 벌리는 거죠. 딸부터 택이 있어 한두 달에 비가 되어 다섯 여섯 달에 후장육부 생겨서 아홉 열 달 만에 세상 밖에 나올 적에 선부의 배가
삼삼만해졌구나. 네, 그래서 앱 안에서는 바로 그 공연하시는 분의 유튜브 링크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이걸 AR에 실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가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저는 일반 관광객, 소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쏙쏙쏙쏙 빼서 총 5개의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팜플렛 펼쳐서 그냥 촬영하면서 듣고 내가 좀 더 듣고 싶다면 연결된 유튜브 링크 들어가서 공연을 관람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유리 소리꾼님과 함께 하였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화탐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만 하려고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름도둑과 설화탐정의 이야기를 짠 거는 어떠한 세계관을 만들고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뜻이 너무 잘 전달이 돼서 이제 우리 설화탐정 이 책 시리즈가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나온 학교죠. 여기 카파에 스튜디오 요나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있습니다. 이 제작사와 함께 협약을 해서 지금 설화탐정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 열심히 하고 있고 제주편부터 먼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요절복통 이야기들을 애니메이션으로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요랑 또브 뭐 이런 것들 만든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 이제 저희 시나리오를 다시 각색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설화탐정의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도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 충주에 짓고 있는데요. 백준하 대표님 꽃마 PNC라는 회사와 함께 이제 4월쯤에 4월 말 5월에 거의 완공이 돼가는데 여기에는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AR을 통해서 입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품 이렇게 포장지가 다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 안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 안을 그냥 이 제품 표지를 카메라로 비추면은 이 제품 안이 어떤 제품인지 바로 보여지고 이 제품의 스토리텔링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 가게 안을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AR 스토어샵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사업인데 김정호 대동여지도를 메타버스 MR 뭐 이런 걸로 개발을 해서 사업의 첫 물꼬를 트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MBC랑 같이 했던 사업인데 이제 MBC가 유튜브로 어떤 컨텐츠를 내보내는데 그 컨텐츠를 소재로 AR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 직접 가면은 그 캐릭터들을 만나고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을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AR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양대학교와 만들었던 건데 유네스코죠. 유네스코 유산을 팝업북으로 만드셨어요. 한양대학교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AR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 팝업북을 인식을 하면은 종묘 제례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애니메이션을 막 맞춰서 하는 거를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주에 있는 구조선 식산은행이라는 건데 이제 이 식산은행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재즈와 또 콜라보를 해서 AR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자개, 요즘에 공예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개 하시는 작가님과 콜라보를 해서 작가님이 만드신 제품 위에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고기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 자개장 위로 자개 애니메이션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 캠페인으로 이런 엽서 위에도 AR 하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게 다양한 AR 애니메이션과 메타버스 서비스를 많이 만들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와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획부터 보통 많이 맡기셔서 저희가 설화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들어오는 일들이 이런 전통 문화와 관련된 일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항상 대표로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설화탐정이 과연 책만 만들 것인가? 그리고 AR, VR, 메타버스 만들려고 태어난 브랜드인가? 아니거든요. 메타버스, AR, VR은 저는 그저 지나가는 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하고 있지만,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은 설화 수집하고 무형유산 수집하고 진짜 많이 수집을 하면서 되게 많이 불편한 걸 많이 느꼈거든요. 시민을 위한, 학자를 위한, 사업가를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정보가 하나로 정리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려져 있는 자료들마저도 굉장히 오류가 많았고요. 관리도 안 됐고 인터넷 속이라고 했지 정말 실제로 거기가 건물이었으면은 다 낡은 건물에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보면서 아 이거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한국만의 양질의 콘텐츠를 보관하는 문화 보존고가 필요하겠다. 왜 박물관도 보존고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디지털 보존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화와 향토와 관광 자원들이 아카이빙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까 전에 막 딥러닝부터 시작해서 아카이빙하고 디지털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대단하시다고 느꼈던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일인지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관리하는 통합 디지털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정말 많은 사이트들, 지자체 사이트,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정말 일회성으로 다 운영을 하고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틀린 자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의 풍부한 문화 향토 자원을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적으로 관리를 하는 정부 통합의 디지털 문화 보존고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그냥 아카이빙을 해서 잘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을 하고 여기 지금 모여 계신 분들의 그런 많은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그럼 누가 만드냐? 사실 설화탐정이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지향하면서 만들어야지 저희가 만드는 이 콘텐츠가 건강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일회성으로 만들면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원 여기 이런 이제 분들과 학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아카이빙 해놓은 자료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콘텐츠화를 하는 거죠. 뭐 AR이든 VR 뭐 이런 거를 해도 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나의 웹사이트에 이렇게 문화 보존고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아카이빙을 하고 콘텐츠 회사가 콘텐츠를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요. 현재 지금 모습이 어떤가 그거를 생생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시민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설화탐사대라는 게 있으면 어떨까? 만약에 설화에 한정이 짓는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설화탐사대를 꾸려서 직접 그 아카이빙된 자료를 보고 자기들이 직접 방문을 해보는 거죠. 여행 컨셉이 설화이고 향토 문화인 거죠. 그래서 사양대에 가는 곳을 방문을 해서 여기는 지금 어떻고 여기 갔는데 여기 주변이 더 좋더라. 이런 SNS가 활성화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면 저는 이게 되게 살아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생성돼가는 설화라고 생각을 해요. 설화는 지금 저희끼리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옛날 이야기가 설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화탐정이 만약에 문화보존고를 만든다면 되게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거를 소재로 저희가 가진 이런 아카이빙된 자료를 다양한 기업들과 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들이 또 너무 어렵게 만들고 검색하기 힘들면은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랑 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검색이 무조건 쉬워야 되고 추천이 되게 쉬워야 되고 어쨌거나 대중적이고 쉽고 재밌고 편안한 그런 뭔가 사이트가 하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화탐정을 제가 오랫동안 이제 2년 가까이 올해는 아니지만 해오면서 시민이었다가 대표였다가 또 저도 탐험가가 되었다가 해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되게 다양한 분야의 로컬 크리에이터든 사업가든 그리고 학자분들이든 교수님이든 협력을 해서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어떤 지역에 뭐가 궁금하면은 청와대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설화탐정으로 전화를 해서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저희만의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미난 발표 감사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리는 꿈이 우리 무형문화연구원의 이치피디아를 가졌던 이상하고 또 맞아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닮은 것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되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오기식 팀장이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는 사실 되게 회의적으로 들었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재밌었고 저랑 공감되는 점도 너무 많고 마지막에 이제 그 부족한 점, 나아갈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점이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공감되는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AR, VR, 메타버스는 지나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너무 공감되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약간 제가 뭐 IT 팀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언젠간 다시 아날로그를 회귀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은 뭐 항상 이렇게 유행이 반복되듯이 디지털로 갔다가 다시 아날로그로 가고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믹스가 돼야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AR, VR, 메타버스라는 게 좀 이슈가 되고 잘 나갔지만 저는 그거는 한때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디지털화라든지 뭐 AR, VR, 메타버스 뭐 그런 IT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뭐 제가 그것으로 뭐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저 그것의 목적은 제가 생각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정보의 보존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정보를 끝까지 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책을 써가고 뭐 컴퓨터에다 보존을 하고 하면서 좀 더 이제 보존 기간이 길어졌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소재로 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AR을 볼 수 있는 점. 제가 봤던 최근의 AR들은 뭐든지 그 장소에 가야지만 AR을 볼 수 있었던 형태였는데 하여튼 뭐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정보 취약계층이 그 장소에 가지 않고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판매자와 이제 소비자를 그런 뭐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는 싫어하지만 메타버스 형태를 이용해 갖고 판매와 소비를 이어주는 그런 형태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했던 점은 저는 이제 거기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군가 보유자가 있고 어떤 문화재 장소가 있으면은 그 보유자 장소는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항상 이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만 이득을 얻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재가 있는 주변에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주변 사람들은 뭐 딴 동네 땅값 다 오를 때 못 오르니까 좀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지금 방금 AR 그 주렁주렁에서 만든 앱을 좀 봤어요. 앱을 좀 봤는데 한 400메가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좀 헤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 답변이 끝난 뒤에 제가 또 한 가지 또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너무 어렵긴 한데요. 열심히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일단은 개발이 안 된다고 글쎄요. 어떻게 말기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질문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요약하자면은
그 보유자와 판매자를 떠난 그 주변의 지역 간접적인 경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건 되게 사실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앱을 만들고 무언가를 만들 때 이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가 만드는 걸로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나고 관광객이 늘고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사라지는 것을 한 번 더 누군가 회자한다는 거는, 그리고 한 번 더 뭔가를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파급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역 소멸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소멸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점점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뭔가 가지 마세요, 막 뭐가 거기 경제 활성화세 이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계속 회자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쌓이고, 그리고 저는 저희 설화탐정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다른 기업들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후배 사업가들 그리고 이미 많이 하셨던 분들이 설화를 가지고 지명을 가지고 마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기업이 이렇게 해서 조금 괜찮네? 우리도 해봐야지 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가 작은 물결이 파도를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큰 막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는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메가에 관련해서 혹시 설화탐정 영월편을 다운받아 보셨나요? 어떤 편이신가요? 음성을 소거되어 있어요? 오기시 팀장님? 예, 영월편입니다. 네, 영월편은 저 혼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것이죠. 영월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 혼자 있을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용하기가. 하지만 지금 팀원들이 모이면서 영월편도 언젠간 리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네. 조금 더 성장해 나갈 테니까 좀 많이 지켜봐 주세요. 다른 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이트해지고 이번에 단양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네. 예, 확실히 그건 용량이 한 4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를 봐주신 김영문 선생님께서도 이치피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뭔가 이렇게 통합적인 플랫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연구원 내에서 이렇게 미팅을 해가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메타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떤 이제 분류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통일성을 위한 게 관리를 위한 용이성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지역적 특성을 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통합 플랫폼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주렁주렁 스튜디오 이렇게 대표님한테도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한 교수님, 박 교수님한테도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저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주렁주렁이 설화 같은 거 이런 거 콘텐츠 많이 하면 우리 색깔로 다 통일되면은 그것 또한 또 편협된 시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디지털 문화 보존고 같은 경우에는 각색을 일단은 1차적으로 각색을 하지 않고 원형을 최대한 잘 살려서 보존을 하면서 올라가되 포인트는 검색이 쉬워야 돼요. 검색이 쉽고 추천 이렇게 우리 막 옷 사면은 비슷한 거 막 추천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설화도 내가 어떤 설화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이렇게 뭔가 딥러닝, 뭔가 AI를 통해서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지역 이렇게 탁탁탁탁 추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내가 이 설화 지역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여기 주변에 뭐 맛집, 그리고 가볼 만한 곳 이런 것들까지 한번 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하고 있어요. 네, 박수철 선생님 손을 드셨네요. 네, 정말로 감명 깊게 받았고요. 디지털 아카이브스 하는 사람들을 다 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 정말 숨을 곳을 찾았고, 저희는 사실 디지털 아카이브스를 2002년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지고 한 20년 이상을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문해 준 데도 많아요. 여기저기 자문도 해줬는데 그 자문해 준 데는 아직까지 지금은 잘 워킹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5년 전까지 워킹을 잘 했어요. 정보 검색 시스템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워킹을 잘 했는데 지금 우리 아카이브 센터가 지금 학교에 있는데 돈을 대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학교가 보안 때문에 학교 내에 서버가 있으면 외부에서 연결을 잘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위키피디아라고 한번 들어와 보시면 거기에 설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ICHPDIA PEDIA 해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근데 지금은 굉장히 느려요. 텍스트를 제외하고는 느린데 한번 들어와 보시면 관심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동감해요. 우리 같은 데를 정말 힘들게 우리가 그걸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한 7만 건이 들어가 있어요. 7만 건이 들어가 있는데 한 13만 건이 또 다시 보관되고 있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정말로 힘들겠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카이브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정말 부끄럽고 지금 해놓으신 거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찬스가 있으면 코워크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그러한 데이터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책에 QR을 넣어가지고 한 5, 6년 전에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걸 갖다가 했었는데 아주 오늘 너무 많이 배우고 제 머릿속에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주수연 대표가 자기네 같은 회사가 많이 생기라 그랬는데 우리가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저 네, 질문이 설진 있습니다. 선생님. 예.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크라우드 펀딩 하실 때 텀블벅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들어서 질문이 좀 많은데 다 해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우선은 초반에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설명해 주실 때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지역에 이 설화를 서칭하고 이거를 이제 캐릭터화 시키는데도 굉장히 공력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서 지역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도 일단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왜냐면 이제 어떤 거는 군 단위도 있고 수 단위도 있고 섬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서칭을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략적으로 이런 하나의 어떤 책 그리고 이제 이게 어플리케이션까지 AR까지 가는데 어떤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런 걸 구현할 때 가장 좀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세스와 어떤 테크닉이 어떤 부분인지 비주얼라이징 부분인지 아니면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잘 전달하는지 어떤 시나리오 부분인지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했고요.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 설화 중에 딱 그 지역이 뭐 어디 시, 어디 군 이런 설화도 있지만 한국 전체에 관통하는 설화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설화들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배제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다 다루시는 건지 이런 어떤 설화를 어떤 큐레이션, 셀렉하는 그 기준이 되게 궁금했고요. 아까 아카이빙에 대해서 되게 이제 크리티컬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로 이런 설화 자료 서칭할 때 어떤 DB나 문헌을 애용하시는지랑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저도 같은 법인으로서 그리고 저도 이제 아카이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하고 아마 같은 고민하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사실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매출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아카이빙이라는 부분이 사실 당장의 매출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이게 되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어떤 잭팟의 순간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주렁주렁 대표님의 어떤 취지는 일반인들에게 설화를 쉽고 알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이제 진행됐던 프로젝트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볼수록 B2C보다는 B2G나 B2B로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대중성이랑 매출과 아카이빙 이런 세 가지 가치에서 쉽게 검색하고 즐기면서 나의 회사에서도 정말 나의 취지대로 매출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이 목적과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단계에서 나는 지금 이런 단계 지점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같은 아티비스트로서 되게 공감이 될 것 같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선정이 이제 처음에 영월 갔다가 충주 갔다가 제주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가는지 지역 선정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세 번째,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을 텐데 뭐 원초 소스를 따고 이것을 번역하고 애니메이팅을 하고 기술 입히고 이런 기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포인트, 단계 내지는 지향점 포인트를 물어봤습니다. 4번은 이거는 좀 설화 전공적인 건데 설화라고 하는 것이 한 지역에 있는 지역 유형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파다한 강포 유형이라고 해요. 강포 설화가 있는데 이 강포 설화도 많은데 지금 선택을 한 것이 지역 설화로 선택한다고 하는데 강포 설화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뭐 이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 이제 원소스가 필요할 텐데 머티리얼을 뭐 책에서 뽑는 건지 아니면 설화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구비문학대기가 가장 디지털로 원소스로는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디지털 집이라든가 이런 원소스 통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섯 번째는 이제 기업하는 사람, 특히 이제 문화 쪽에서는 많은 고민이 이거죠. 지향과 현실의 괴리감,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지역 셀렉, 네, 감사합니다. 지역 셀렉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영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책을 찾아서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 제주, 충주, 단양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지자체에서 먼저 선택이 와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B2G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대중성이 떨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저희의 색깔을 잘 설명을 하고 이 협상 과정이 되게 잘 하면은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자체랑 할 때게 이제 제일 문제가 그거죠. 저작권. 이 설화탐정의 저작권은 그러면은 다 팔리는 거냐? 저희는 설화탐정 기본적으로 다 저작권 등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지자체들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작권은 저희가 다 가지고 지자체는 이거를 가지고 캐릭터를 뭐 어떨 때 활용을 할 때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뭐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책을 아예 다 사가지고 가서 이제 국민들한테 배포를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받는 돈보다 정말 훨씬 많이 들여서 만들죠. 훨씬 품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만들고 그리고 제작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영월 같은 경우는 저 혼자 만들 때 1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직원이 10명 정도 되다 보니까 3개월, 4개월이면은 뚝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 시나리오를 다 짜고요. 이 책 시나리오는 아무리 회사가 커지고 직원이 많아져도 제가 느끼는 유일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짜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저 고유의 능력이고 그리고 설화를 셀렉하는 것도
거의 제가 합니다. 이제 이제 직원분들이 같이 할 때도 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설화 탐정의 설화를 셀렉하는 게 그 기준도 물어보셨잖아요. 전국적인. 근데 제가 처음에 설화를 접했을 땐 사실 잘 몰랐어요. 전국적인 게 있는지 뭐 지역적인지 정말 부끄럽지만 많이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공부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 지역에 가고 싶다. 와, 여기 뭐야? 이 마을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 무조건 피크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영월에 있던 설화가 여기도 있네. 아, 이게 여기 다 있는 거였구나. 나중에 안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문헌을 이용하시는지 이거 되게 궁금하시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여기서 문제점, 이런 질문 받을 때 디지털 문화 보존고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이 설화가 어딘지 되게 궁금해하는데 지자체 사이트에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지자체 사이트에 이제 지자체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뭐 DB 형태로 올려놓고 해서 저희는 제주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개? 그래서 엄청 많았잖아요. 그걸 전부 다 다운받아서 밤새도록 읽는 거죠. 재밌는 거 뽑고 해가지고 지자체랑 얘기를 해서 가치 있는 거를 이제 셀렉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설화 어디서 찾아? 이런 물음이 안 나올 때까지 국가가 그런 것들을 되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설화 탐정으로 돈 못 벌어요. 이거 책 팔아서 얼마를 벌겠어요. 이거는 그냥 뭐 피를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직원들 많이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사업을 그래도 안정적이게 영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설화 탐정의 가치를 보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기업분들, 지자체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외주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외주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림 그려주세요, 코딩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화재가 있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스토리텔링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설화 탐정이 아니어도 들어오는 일이 또 하나의 새로운 설화 탐정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즐기고 그러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항상 일반인들에게 설화를 쉽게 접하게 하는 게 목표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설화학이라는 거에 집중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 지역에 가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최종 목표예요. 그냥 이 책 들고 단양에 가고 이 책 들고 제주도 가게 하고 싶어요. 저희 책 사신 분들이 보면 책 들고 가서 여행지에서 이렇게 인증샷 막 찍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여행 가이드, 여행으로서까지는 되게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 책이에요. 저는 그런 점은 어플리케이션이 보강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책에 없는 지도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나의 넘어야 될 산이고 발전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로 돈을 많이 못 벌지만 이거에 설화를 많이 하다 보면 누군가 가치를 알 거고 이거를 많이 갖고 싶어 하면 무조건 돈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화 탐정은 주렁주렁의 미끼 상품이죠. 이 다단계에서 암에 있는 치약을 잘 만들어요. 마이너스래요, 팔아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상품들이 팔리듯이 미끼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승미 선생님 처음 뵀는데 소개부터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선생님. 네, 저는 사실 첫 번째 그 김영근 선생님 발표하실 때도 들어왔었는데요. 그 다음엔 수업하느라고 잘 못 들어왔는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 있고 문화인류학 전공하고 한승미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있고요. 하만희 선생님은 옛날부터 제가 잘 알고 있고 전북 무형유산센터 거기 세미나에도 몇 번 갔었어요.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줌으로 회의가 생기니까 너무 좋네요. 재밌는 얘기도 듣고. 제가 오늘 이거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 요즘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다들 어려웠지만,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그야말로 AR, VR 그리고 이런 줌으로 멀리 있는 컨퍼런스도 이렇게 집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가 정말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예를 들어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설화의 리소스는 지자체나 뭐 이런 데 이제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스토리텔링을 재구성하시는 거잖아요. 설화 탐정이 나와서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 큰 누워있는 할머니 설화에 이제 이 도둑이 들어와서 여기를 다 망가뜨리는 거를 이제 다시 복원한다 막 이런 거라 제 생각에는 만약 다른 기업이 생기든 혹은 같은 기업이 계속 하시든 스토리텔링을 또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만들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제주도를 알리는 스토리텔링이 설화탐정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로 하기도 하고 같은 재료를 또 다른 나레이션으로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설화 플러스 또 하나의 레벨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 콘텐츠의 힘이라고 하면은 이른바 OSM류, 원소스 멀티 유즈에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설화 탐정을 봤을 때 우리는 설화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형유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하기 좋은 게 뭐냐면 꼭 설화가 아니어도 그 지역의 문화유산 가지고도 스토리텔링 짜면 이런 스타일로 참 재밌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받았었거든요. 자, 조 선생님. 저요? 네. 하실 말씀? 네, 저희도 항상 생각하는 게 꼭 설화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 도둑은 왜 훔치냐면요. 훔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거든요. 훔치고 나서야 그거 찾는다고 혈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이 이름 도둑이 다 훔쳐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소리든 민요든 뭐든지 간에 잊혀지면 안 되는 거는 일단 이 도둑이 한번 훔칠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훔쳐보겠습니다. 네. 훔친다고 하는 것은 메타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멸이죠. 또는 우리가 잃어가는 것,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메타포가 아닐까. 하만희 선생님 손 드셨네요. 네, 오늘 주렁주렁 스튜디오 우리 주수연 대표님 강의 설명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역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잘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연구원이나 제가 학교에 있을 때나 연구원에 있을 때 항상 젊은 세대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그냥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겠다. 지금도 이제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도 MZ 세대들의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주 대표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막 이렇게 정말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나갔고 또 앞으로도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열심히 모은 아카이빙을 열심히 남들 다 돌아보지 않았을 때 아까 박 교수님이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2002년도부터 아카이브를 해서 지금까지 그 아카이브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업데이트도 그러니까 기계적인 업데이트나 소프트웨어적 업데이트는 박 교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진짜 부끄러운 건 전데 내용적 이렇게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자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예전에 모은 것들 좋은 것들도 우리가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설화도 있지만 구술사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많은 우리가 2002년부터 했으니까 저희가 2008년까지 열심히 한 80명의
600명인데 실제로 이제 그 풀 텍스트로 한 거는 저희가 한 80명 정도거든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잘 활용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요구하는 건 저희가 모아놓은 거를 조금 더 컨텐츠화하는 거에 그 아까 그 영월 문화원의 원장님이 만들어 놓은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책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 저도 그거 봤어요. AR 그 저기 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아직도 잘 안 가는 대목들이 많아서 책만 보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뭐라 그럴까 영감을 줬고 오늘 하셨던 일은 특히 저희 같이 자료를 모으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료를 아카이빙을 20년 이상 하는 그룹에게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모으기만 했지 그거를 콘텐츠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제부터 막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주수연 대표도 모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도 그런 거에 무관심하니까 우리 김영근 박사님이 이런 분들도 있다 그러고 저희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저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커넥트 다리를 놔줄 수 있는 거는 아까 맨 끝에 보니까 국제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벌써 우리는 그 국제화에 나가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그 유러피아나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지금 5월 달에 하는데 이 주렁주렁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에서 그 그러니까 같이 온라인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각자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제가 그 정보를 이렇게 같이 공유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온라인 디지털 스토리텔링 그 유러피아나라는 건 유럽의 여러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건데 제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조금 아니까. 근데 그런데 나가고 싶으면 뭐 저희 그 국제교류부에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스웨덴은 불어를 잘해요. 불어가 자기 모국어니까 여기 아까 있는 스웨덴한테 불어를 도움을 받아도 되고 또 여기 영어를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국제화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응모를 같이 하면은 아마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런 일들 제가 다른 나라 디지털 스토리텔링 하는 걸 아는데 지금 주렁주렁이 하는 거를 아무도 그렇게 트라이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사이트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네. 이렇게 연결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문화 콘텐츠 만들 때 이제 박람회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갔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막 영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를 좀 할 때여서 그때 이제 영국에서 온 한 애니메이션 프로듀서가 저한테 와서 이런 파트너를 찾아달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하겠대요.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이 이렇습니다. 하나의 관광배를 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섬에 정박이 된 거야. 정박이 됐는데 하고 놀 게 없는 거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자신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면서 우리도 재밌는 거 있는데 우리도 재밌는 거 있는데 그래서 Who's the best storyteller를 꼽는 컴피티션이 벌어지는 거죠. 그 섬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거 만들 테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용거를 만들고 인도 사람 인도 사람들을 만들고 이렇게 코워킹해서 만들 만한 프로덕션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 그런 발상이 참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못 찾았었는데 하마이 선생님 그 스토리텔러 콘테스트 보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간두할 것 같네요. 네. 윤동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주렁주렁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늦게 들어와서,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그 인문학하거나 이쪽 그 무형유산 쪽 아니면 민속학 쪽 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료를 모으자.
그리고 자료를 모아서 이 플랫폼화하고 지금 아까 그 주 대표님이 얘기했던 디지털 문화 보존고 같은 개념이죠. 실상 그런데 그 아까 그 김영근 사회자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문화 콘텐츠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도 주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관리가 안 되고 이야기의 콘텐츠의 양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게 너무 적죠. 그런 부분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을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빙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워낙 그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주 대표님처럼 그 콘텐츠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그 현재 상황에 맞게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접근하게 만드는 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하마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모으는데 우선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그 주렁주렁 대표님처럼 이런 컨텐츠를 찾고자 할 때 다양한 컨텐츠 예를 들자면 심청과 관련된 이야기라도 심청 전과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마다 다른 텍스트들을 잘 모아두는 그런 저장고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저장고를 이용할 때 주 대표님 같은 분도 있고 또 영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연극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아놓은 자료들을 보면 여러 생각들 속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 대표님의 말씀과 하마니 선생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자면 아직까지도 이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그리고 양질의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은 좀 절실히 느낍니다. 여하튼 그 주 대표님 오늘 그 말씀하신 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교수님. 저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이게 주제가 산업화였잖아요. 상업화에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뭐 이렇게 제안서를 하나 내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던 지역에 너무 재밌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제안서를 쓰면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랬고 사실 주렁주렁이란 것도 김영훈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홍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만 홍보만 잘 돼도 정말 재밌는 얘기 많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플랜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이 어떤 뭐 제품의 설계 비용의 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피 쏟아서 봉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언제 정도 넘길지에 대한 예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일단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절실하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 공부해야 돼요. 마케팅은 이제 막 저희가 2년이 넘어가고 있고 본격적으로 설화탐정을 시작한 건 1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도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고 무식하게 만들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회사가 좀 커지면서 마케팅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팀원들이랑 상의를 하고 있고 아마 올해 저희가 마케팅에 대해서도 한번 이거를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자 하면서 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아시는 거 있으면은 많이 도와주세요. 진짜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설화탐정으로 손익분기점 넘는 거 제가 예상한다고 해서 그대로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뭐 기업적으로 사실 손익은 뭐 여러 사업을 하면서 이미 많이 넘겨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설화탐정 자체 콘텐츠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거는 대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자체 브랜드로 뭔가를 하나 넘기려고 하면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설화탐정도 한번 꾸준히 파봐야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기시 팀장님 100분 토론 듣는 줄 알았어요.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하시길래. 그 주렁주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게 된 채널은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 건너가지고 그 서울 남성국악대 한덕대 선생님이 같이 MOU 맺고 같이 했던 그 피드를 보고 아, 이런 기업도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아트웍이죠. 아트웍이 일단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콘텐츠가 없이 또는 임팩트한 킬러 콘텐츠 없이 마케팅만으로 소문만으로 이거 하는 거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주전공의 주무기가 강력하게 있어야지만 마케팅도 먹혀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세대 한마디 해요. 이제 안 한 사람 한마디씩 하고 끝나죠. 갑자기요? 갑자기요. 그냥 재미있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감동을 받는 것은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혹시 그 애플리케이션이 각 지역의 초등학생이 사용했던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제주도 관련 애플리케이션이지만 다른 지역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모든 지역 학생이 사용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가 제주도 책과 어플리케이션을 엄청 많이 사가셨어요. 이제 무슨 수업 부교재로 쓰신다고. 그래서 지역이랑 상관없이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책을 사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탐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그냥 2D 상태여서 이게 입체적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AR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으로 띄우는 건데 요걸 도와주는 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책하고 한 짝이 됐을 때 그때 AR 기술이 발휘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세민아 선생님. 네. 사실은 옆에 딸아이랑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사실은 우리 딸아이가 너무 재밌게 보면서 다 사달라고 합니다. 네, 모두 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계속 고민하는 것들이 저희도 이제 그 문화자원을 계속 이제 현장에 가서 발굴하고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순철 교수님, 하만희 교수님 밑에서 이제 이치피디아나 이런 데도 아카이브 작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언제쯤 이제 저희도 그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뭔가 상업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막 고민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은 스스로 위안을 얻은 게 전통이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주수연 대표님이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 주렁주렁 스튜디오의 그 작품들을 보면서 아니구나, 재미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오기식 선생님께서 질문했던 것처럼 마케팅 홍보를 잘해서 그랬을 거야 라는 생각도 했는데 또 방금 또 한 게 없다라고 하시니 우선은 저희도 그냥 계속 이렇게 두드려야겠다. 사실 포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통 공예를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좀 판로 같은 것도 개척을 해주고 이게 분명히 국제적으로도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어떻게 좀 뻗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도 한번 무모하게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스타트업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인력이 굉장히 열악하고 기술이 열악하잖아요. 하지만 그 열악한 걸 포기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대표님들, 내 옆에 있는 기업,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단체 이렇게 계속 아름아름 연결이 되면서 홍보를 부탁하기도 하고 기술을 같이 하기도 하면서 저는 저희 주렁주렁 혼자 이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 뭐 제주도, 설화탐정 제주도, 영월 사실 다 되게 많은 기업들이 합쳐져서
협업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쭉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만들 생각이니까 이제 저희랑도 다음에 한번 만납시다. 네, 저희는 비영리 기관이고요. 사실 저희는 사실 저희도 뭐 이렇게 좀 영역 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도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항상 또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저희 올해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한번 같이 협업을 요청해도 되는지. 네, 그럼 오기식 팀장님과 함께 같이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지혜 선생님이 가장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말을 한마디 하시죠. 여기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관계가. 춤을 추시는 분이시라. 어떻게 들었는지? 네, AR 작업은 그런 영상으로 할 때 춤은 저희는 무브먼트 움직임이다 보니까 소리 같은 거 없이 춤추는 장면을 AR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런 무형유산 쪽에서도 처음으로 한국문화재단에서 시도는 했었어요. 작년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춤추는 사람이 나와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그런 작업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하시는 작업이 춤 쪽에서도 조금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춤추는 사람이 아닌 캐릭터화해서 조금 재밌게 아이들도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작업한다면 좀 재밌을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춤을 네네. 전문적으로 추시는 분들이만 알고 있는 춤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렇죠. 네. 일반인들이 쉽고 재밌게 그렇게 콘텐츠를 짜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더 많이 네.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무형유산 춤 쪽으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캐릭터 작업을 해서 조금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은 훨씬 추상적인 움직임이지만 더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렁주렁 스튜디오의 옆에 팀장님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계셨어요, 저희 회사에.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되게 많은 전문가분들, 학자분들, 그 관련된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도 좀 더 명확해지고 저희 대표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가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좀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 디지털 문화 보존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 나눠주시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거구나, 같이 만들어가는 거구나를 좀 더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주렁주렁 스튜디오의 주수연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같이 협업하고 또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은 우리 또 프로미어의 설지 대표께서 하실 텐데요. 설지 대표는 한국전통문화대학에서 전공을 하셨고 이제 공예 파트인데 프로미어는 제가 볼 때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의 가장 큰 요즘 핫 키워드가 리빙 헤리티지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현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향유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실천을 하는 의미 있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기대를 할 텐데 설지 대표님 다음 시간에 어떤 컨셉으로 준비를 하실지 스포 잠시만. 정확히 포착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하만희 교수님께서도 이제 MZ세대 학자들의 되게 지지를 해주신다는 점에 저도 되게
가슴이 따뜻해졌는데요. 요즘에 이제 학자가 현장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기획자로서 어떤 매개 인력으로 액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전통 공예는 확실히 조금 이런 미술과 이런 인류학과 이제 민속학 그 어느 지점에서 약간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실기자들과 또 이론가들에도 그 간극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희 프로젝트들에 이제 묻어 있고요. 그게 아까 얘기한 리빙 헤리티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이란 궁극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예라는 것은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반 아래서 약간 그런 요즘에 ESG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저의 어떤 고민의 전개와 이제 프로젝트들을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다음 달도 기대되는 발표입니다. 설지 선생님, 블루투스여서 음향이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는 차라리 유선 이어폰을 쓰거나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향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학술대 때 먼저 뵙겠네. 학술대에서 네. 뵙고, 다음 달에 또, 좋은, 박 교수님 왜 이제 나타났어?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한마디 하십시오. 근데 이제 나타난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리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아예 말을 안 한 거고요. 예, 그래서 대표님한테 따로 메일을 좀 드리고, 예, 저는 이제 그 설화 자료, 아카이빙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들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역 설화에 집중하고 계시는 건데, 그게 하나하나 모이면 그것이 더 한때 크게 아울러서 설화 지도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장자문 설화만 해도 각 지역마다 있고, 그 설문대 할망도 지금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명칭도 보면 변사는 계양할미라고 부르고, 뭐 삼척은 서구할미, 그래서 명칭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금 각 지역마다 하는 것들을 모아놓고 또 따로 이것이 또 마고설화와 관련된 여행 또 따로 만들고, 또 장자못도 또 이야기가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로 또 그 하나하나의 강포설화를 가지고 그것을 한데 어울러서 또 관광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기타 여러 설화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따로 메일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설화 쪽은 우리 박현 선생님이 또 스페셜리스트니까 주렁주렁 주세훈 대표도 저 선생님한테 좀 자문을 받을 때 필요할 것 같아요. 박현 선생님은 이제 그런 아까 영월 문화원장님 같은 지역의 어르신을 데리고 어디가 어딘지 이제 끄집고 다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아마 재밌는 작업을 또 같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벌써 2시간이나 넘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주신 분, 발제해주신 선생님 특별히 감사하고요.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날, 이제 코로나도 이제 풀려가는 이 시대에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할 날도 오리라고 기대해 보면서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4월에 2022년 무형문화유산 콜로퀴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